침묵 속에서 무섭게 우리의 생명을 압박하는 당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혈당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당뇨가 피의 병이 생긴 거잖아요. 이름을 그대로 보면 당뇨. 뇨는 소변을 말을 하니까 소변이 달게 나오는 질환이라는 뜻이거든요. 달달한 소변. 피 속이 아니라 본래는 소변 안에 포도당이 많이 배출이 되는 사람들을 당뇨 환자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당뇨 검사를 할 때 소변으로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공복 혈당이 한 180, 공복 혈당뿐만이 아니라 혈당이 한 180 정도 될 때까지도 소변으로 당이 나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로 검사를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당뇨 진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을 하면 당뇨라고 하는 질병은 혈액의 병이 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상인보다도 훨씬 더 그 피 속에 당 수치가 높아져 있는 거죠. 본래 피 속에 당은 누구든지 있어야 돼요. 고혈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혈당 쇼크거든요. 혈당이 떨어져서 저혈당으로 가면 그냥 사람이 쓰러져서 바로 죽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의 호르몬이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은 인슐린 한 가지거든요. 여러분 인슐린 다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지. 그거 당뇨 환자 하면 인슐린 딱 떠오르잖아요.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데요. 우리 몸에서 낮아진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도 있고 아드레날린 이런 종류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명을 어떤 유지하는 그 위급 상태를 방지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저혈당이 훨씬 더 위험하고, 차라리 혈당이 높은 것이 생명에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고혈당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 그게 우리 몸 구석구석이 다 망가지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당뇨병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뇨? 그거 다 있는 거야, 요새. 그거 다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약 먹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길을 가다가도 동네 어르신들끼리 그런 이야기 주고받는 거 많이 봤고, 저희 약국에서도 어르신들이 처방약 기다리다가, 예전에 제가 처방전하고 그럴 때 거기서 앉아서 당신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들으면 제가 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자기들끼리. 여러분, 너도 나도 다 큰 병에 걸려 있으면 그 큰 병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걸려 있다 뿐이지 큰 병은 큰 병인 거예요. 이 당뇨는 저도 제가 약국에서 10년 이상씩 이제 한 자리에서 계속 약국을 하다 보면 그 똑같은 환자가 계속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당뇨약을 먹고 그 일상생활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그걸 봤을 때 정말 경각심을 가질 정도로 이 당뇨가 심각한 질환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병원에서 해주는 대로 그분이 약을 열심히 챙겨 먹고, 물론 안 챙겨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잘 챙겨 먹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약 정말 잘 먹고 음식 조절도 어느 정도 하고 또 운동하라 그래서 운동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인슐린 열심히 맞아요. 그런데 3년, 5년 지나면서 생길 합병증은 차근차근 다 생기더라는 거죠. 일단 약을 써야지 최고 고혈당에서 갑자기 너무나 지나친 500 이상 넘어가는 고혈당은 그 자체로도 또 저혈당 쇼크만큼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런 것은 병원에 입원해서라도 혈당을 좀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 쭉 일상생활을 할 때 그 혈당이 이제 당뇨가 아닌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당뇨 약을 먹고 인슐린을 맞고 이렇게 돼서 유지된 혈당은요, 합병증을 다 불러오더라고요. 그것도 사람 체질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그나마 같은 혈당에서도 합병증이 좀 덜 오는 사람이 있고, 심하게 많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 합병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것도 조용히
그 침묵 속에서 무섭게 우리의 생명을 압박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당뇨 전 단계, 아직 당뇨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정상 수치의 혈당을 넘어선 사람들을 당뇨 전 단계라고 말을 하는데요. 전 단계인 사람들까지 다 통계로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거의 40대 이상 그 중장년층에 있어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 국민이 해결해야 되는 그 과제인 것 같아요. 당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편안하게 그냥 의사가 주는 대로 약만 먹으면 되지 않나.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도 알고 있어요. 이거 약만 줘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 식습관, 운동 습관 뭐 이런 것, 그게 당뇨는 감기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쭉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물론 유전적인 그런 베이스도 있지만 같은 유전 베이스라고 해도 자기 몸을 관리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당뇨 없이 지낼 수 있거든요. 그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뇨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걸 약을 먹어서 눌러놓는다고 해결이 될 게 아니고 살아온 그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해줄 수가 없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도저히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그분들은 바쁘시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라이프 스타일 바꿔줄 수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라이프 스타일을 의사 선생님이 바꿔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피곤하고 고달프기는 했지만 정말 환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 좀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썼어요. 제일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일단 단 거를 안 먹어야 되고 소식해야 돼요. 그런데 또 이런 거는 있어요. 그 혈당을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요. 혈당 100 안 넘어가려고, 100이 이제 한계선이니까 공복 혈당, 뭐 식후 혈당도 100 한 2, 30을 넘어가면은 좀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안 넘어가려고 지나치게 먹는 거를 억제를 하고, 그러면서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먹으면요, 그 사람 온 몸이 다 골병이 들어요. 온 몸이 다. 그러니까는 약을 안 먹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는 이분이 혈당이 약간 높은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약으로나 인슐린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도로 그 사람 혈당을 눌러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또 식단 조절을 해가지고 자기가 먹는 것을 억제를 하고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혈당을 허리띠 졸라매듯이 이렇게 탁 졸라맨 거죠. 그 상태가요, 분명히 정상인보다는 혈당이 약간 높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관찰했을 때는 그 환자분의 몸에는 그게 저혈당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뇨병이 결단코 쉬운 간단한 질환이 아니에요. 당뇨병의 그 기전을 지금도 현대의학에서 정확하게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왜 당뇨가 생기는지, 왜 피 속에 있는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것인지, 이용이 안 되고 혈관, 혈액 속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그것이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것인지, 이거를 지금도 잘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있잖아요. 그 약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뇨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피 속에 있는 혈당만, 수치만 떨어뜨리게끔 그렇게 좀 무식하게 설계되어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약을 먹어서 혈당은 떨어졌는데 우리 몸은 골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당뇨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을 먹는 사람들은 공복 혈당이 100보다 약간 높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거를 욕심을 내서 100보다 더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합병증도 합병증대로 오고, 또 혈당이 높아서 오는 합병증대로 오면서 반대로 꼭 저혈당인 사람들이 겪는 그 내장 기관이나 이 모든 우리 몸의 그 신체 조직들 있잖아요. 조직들의 손상이 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은 저혈당이 더 위험하거든요. 저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각 세포 조직 기관에 보낼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상보다 혈당은 높은데 당뇨 환자는 이상하게 그게 저혈당인 거랑 비슷해가지고요. 그 사람 몸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전부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에너지를 공급을 못 받아요. 그게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결핍 상태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조직 손상이 와요. 그래가지고 당뇨약을 오래 먹는 사람, 인슐린을 오래 맞는 사람 보면은 점점 살색이나 이게 탄력이나 뭐 몸 이런 구석구석이 다 이상해요. 어딘가 부어 있어요. 얼굴이 꼭 두부살 같거든요. 두부살 같아요. 이게 부어 있는 것처럼 푸둥푸둥해요. 사람이 살찐 거랑 달라요. 손 이런 데도 보면 좀 이상하고요. 그런데 또 자기가 항상 그 억지로 혈당을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에 자기 몸속에서는 그게 그 세포들이 다 기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뇌 중추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언제나 배가 고픈데 의지력이 대단한 분들 진짜 그런 기아 상태를 견디시더라고요. 견디면 견디는 대로 장기가 손상이 되고 못 견디면 한 번씩 폭식을 하시잖아요. 그럼 폭식을 해가지고 혈당이 올라가서 인슐린 또 올리고, 그런데 인슐린을 올리면 또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고혈당, 저혈당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분의 몸이 있는 대로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뇨를 극복하는 것은 정말 간단하지 않고, 그렇지만 방법은 있어요. 분명히 방법은 있어요. 제가 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알고자 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 제일 기본이요. 당뇨 환자들은 약이 내 몸을 다 치료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단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약에 수동적으로 의지하시면 안 되고, 인슐린은 약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인슐린을 쓰게 되면 합병증이 더 많이 온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당뇨를 극복하는 것이 단지 혈당만 정상으로 만드는 것에 있지 않다.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당뇨약을 먹어서 내가 내 몸을 좋게 한다. 그것도 전혀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제일 이제 이런 기초 지식을 가지신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것이 생활 습관인데요. 당뇨 있는 사람들 언제 사람의 몸에 혈당이 많이 오르느냐? 일단 식습관을 보면 밤에 먹는 것이 혈당을 많이 올리고요. 밤에 먹는 것은 당장 혈당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몸속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밤에 먹은 음식은 우리가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알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 뭔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눈도 잘 안 떠지고, 이렇게 몸이 굉장히 무겁고 피곤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소화가 안 된 거거든요. 그것이 오전 내내 내 몸을 누르고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해요. 오후 돼서야 겨우 조금 괜찮아지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몸 속에 체내 독소가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요. 이게 마치 비가 오면, 폭우가 오면 이렇게 물이 잘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낙엽 같은 것이 그 하수도 구멍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비가 조금만 와도 그냥 물이 역류해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 속에 이게 먹은 음식, 잘못된 식습관, 조금씩 많이 먹은 음식, 조금씩 더 달게 먹고 더 기름지게 먹고, 운동은 덜 하고 움직이지는 않고 땀도 안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지금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당뇨 전 단계다, 아니면 당뇨 초기다, 뭐 이 정도만 됐어도요, 사실은 그분 안에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노폐물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을 먹으러 오시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조급해요. 당뇨가 있는 분들의 어떤 성향을 따져보면요, 상당히 조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조급하다고 다 당뇨가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당뇨 환자들이 거의 다 빨리빨리 하려고 하시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잘 못 참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이렇게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내심을 좀 손상시키는, 인내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본래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뭔가 일을 잘해야 되고 욕심이 많고 빨리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늘 자기한테 스스로 말씀하셔야 돼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이것도 견뎌야지 뭐. 거쳐가는 과정이야. 괜찮아. 조금 더 잘해보지 뭐.
다음에는 더 괜찮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자기 자신한테 자주 해주시고 꾸준하게 일정한 상태로 자기 기분이나 자기 몸 상태나 컨디션이나 이런 것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당뇨도 물론 소아당뇨도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유전적인 거고요. 보통 당뇨병을 성인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 노화로 인한 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0대, 20대 때는 좀 많이 먹어도 몸속에 있는 모든 그 생체, 생리 작용이 원활해가지고 왕성해가지고 이런 과잉으로 섭취된 음식들을 채독 없이 잘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 우리 나이 먹어보면 알잖아요. 뭐든지 이게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것. 정말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구석구석 모든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 기능이 떨어졌는데 먹는 것은 오히려 예전에 자기 어렸을 때보다 이제 먹을 게 많아졌으니까 더 자주 뭘 먹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래 앉아있고 운동은 덜하고 또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이러니까 그 높아진 혈당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먹는 식습관 또 먹는 내용 언제 먹는지 저녁에 허기지는 거 이런 거 정말로 피하셔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잘 달래고 그 허기를 잘 달래서 다음날 아침에 먹는 방향으로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부단한 노력을. 그리고 단 음료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끊으셔야 돼요. 과일도 금물이에요. 거의 금물이에요. 과일 한 쪽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과일을 갈아서 먹는다.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에요. 당뇨 환자들은 뭐든지 천천히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천천히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마음도 천천히. 근데 먹는 것도 천천히 드셔야 되는데 이거를 음료로 만들어서 후루룩 마셔버리면 우리 몸에 그냥 확 끼얹는 거랑 똑같아요. 비가 올 때도 똑같은 100mm 비가 왔는데 이것이 이틀 동안 나누어서 100mm가 오면 홍수가 안 나잖아요. 근데 1시간 동안 100mm가 퍼부어 버리면 다 홍수가 나버리거든요. 전부 다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 몸속에 그 모든 그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요. 한꺼번에 이 음식을 쏟아 부어버리면 이것이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뒤엉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피 속에 그 많은 포도당 당분이 올라가가지고 온몸 구석구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피 속에 당이 높으면요. 여러분 시럽을 생각하시면 돼요. 설탕 시럽 끈적하잖아요. 먹다가 주스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나 옷에 흘려보세요. 물을 쏟았을 때는 그 물이 마르면 그냥 원상복구 되잖아요. 여기 그냥 닦으면 되는데 그냥 티슈로 닦아도 되고. 그런데 이게 당분이 있는 그런 오렌지 주스라든지 시럽 같은 거를 흘려봐요. 그거 정말 끈적끈적 해가지고 잘 안 닦이고 물이 좀 많이 들어가고 공을 들여야 되거든요. 피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사혈이나 부항을 뜨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상담 자리에서 자주 만났었는데요. 그분들이 사람들의 피를 뽑잖아요. 피를 뽑으면서 그 피의 상태를 자기가 관찰한 피의 상태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끈적끈적하대요. 당뇨 있는 사람들은. 피가 시럽처럼 끈적끈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눈 안에 있는 혈관이 보이지도 않는 혈관이거든요. 우리 눈 안에 있는 혈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언제 보여요? 충혈이 되면. 그 혈관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핏발이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충혈이 되지 않고 그냥 일상에는 혈관이 있지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미세한 혈관이잖아요. 그 미세한 혈관에 여러분의 그 끈끈한 피가 흘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혈관 그냥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 벽이 손상돼요. 우리가 수도관을 생각해봐도 거기에 깨끗한 물이 흘러야 수도관 벽이 덜 손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러운 물, 뭐가 잔뜩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파이프를 통과하면요. 파이프 금방 망가져요. 우리 혈관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피의 상태가 좋아야 혈관의 상태도 더불어서 같이 좋아지고 그렇죠. 이 구석구석 우리 몸속에는 혈관이 싱싱하고 탄력이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이게 눈이 먼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눈의 혈관이 그렇게 미세한데 그게 지속적으로 그 정상 수치 이상의 그 끈적한 피가 흐르게 되니까 눈의 시신경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먼 사람들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당뇨가 있어서 눈이 먼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이 발이 잘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발이 좀 빨개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정도의 그 열에도 그 당뇨 환자들은 화상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상을 입었는데 잘 낫지도 않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평소에 먹는 것 이런 거를 식습관을 잘 관리를 하셔서 몸속에 체독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 먹는 내용도 이렇게 좀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또 병원 약을 써가지고 지나치게 혈당을 떨어뜨리면 더 안 좋다라는 거 아시고, 병원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정상 혈당보다 약간 높은 상태에서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약간 높은 상태에서 내 몸이 더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것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비타민C예요. 비타민C는 정말 싸요. 비싼 비타민C 먹을 필요가 없어요. 리포조말,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비타민C를 비싸게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비타민C는 그냥 제일 저렴한 걸로 드세요. 조금 꺼림칙한 사람들은 영국산 드시고, 보통은 다 중국산 먹거든요. 제 진약사몰에는 중국산 원료로 만든 알약이 있고요. 중국산 원료로 만든 가루포도 있어요. 가루포는 알약 2알에 해당되는 2000ml 가루가 들어있고요. 영국산 분말포도 있거든요. 이거를 당뇨 환자들은 하루에 웬만하면 10,000ml 정도 드셔야 돼요. 포 기준으로 하루 5포고요. 알약 기준으로 하루에 10알이거든요. 근데 좀 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당뇨가 있다면, 하루에 한 15,000ml 정도를 권하고 싶어요. 그것만 먹어도 여러분, 우선 내가 나중에는 천천히 어떻게 해가지고 정상 혈당이 되더라도 지금은 내가 욕심을 좀 내려놔서 약간 정상보다 높은 혈당을 유지하잖아요. 이 높은 혈당에서 내 몸이 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뇨가 없는 내 친구보다도 나를 더 싱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비밀 무기가 돼요. 비타민C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거 알약 기준으로 제 진약사몰에서 판매하는 제 제품은 550원이에요. 10알에. 한 알에 55원이거든요. 얼마나 싸요, 여러분. 이거 제가 돈 벌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정말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전 국민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뇨가 없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세포는 계속 망가지잖아요. 당뇨가 없어도 우리는 다 늙는 병에 걸려 있어요. 당뇨병 자체도 늙어서 생긴 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글프지만 인정해야 돼요. 늙어서 생긴 병이에요. 많이 먹고 덜 운동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몸이 과열되어 있는 데다가 나이도 들어서 생긴 병, 그것이 당뇨병이거든요. 이 당뇨병을 제대로 근본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완전히 체내 정화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제가 사용하는 약이 제 약 생기산이에요. 제 약 생기산이 당뇨약은 전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왜 생기산 먹고 혈당 안 떨어지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걸 먹고 혈당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얘가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특히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생기산을 아무리 먹어도 당뇨 전 단계 혈당이 금방 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6개월 이상 많이 걸렸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생기산을 계속 쓰면. 그때 이제 혈당이 내려가는 거지. 생기산 자체가 무슨 누에가루 이런 것처럼 바로 혈당을 떨어뜨려 주는 약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뇨병은요, 혈당을 바로 떨어뜨려 주는 어떤 약이나 어떤 식품으로 낫지 않아요. 그것은 그 사람 몸에서 혈당이 높아진 이유를 현대의학이 밝혀내지 못했다 그랬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짐작으로만 알아요.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그런 거다. 많이 쌓여서 오랫동안 뭔가가 몸속이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생긴 거다라는 것은 짐작으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하가 제대로 청소가 되고 과부하가 아닌 정상 상태로 내려가는 데는요, 이제까지 과부하에 걸린 시간의 한 절반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관리하는 그런 인내심 있는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기산을 쓰는데요. 생기산은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냥 한 1년 정도는 기본으로 드셔야 돼요. 만약에 자기 당뇨가
더 오래됐다 그러면 뭐 제 생기산 먹는 사람들 중에서 뭐 5년 정도, 4년, 5년 정도 생기산 먹고 있는 분들이 있고 제가 제일 오래 먹었죠. 네, 오래 먹어도 되는 약이긴 하거든요. 필요하면 오래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길게 이렇게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병원에서 검사하고 체크해 가면서 이런 생기산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생기산하고 비타민을 먹는 사람들도 운동은 꼭 하셔야 돼요. 식이요법도 꼭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 혈당이 500이래요. 500이면 여러분 거의 바로 입원해야 되는 정도 수준, 걸어 다니기 힘든 정도의 수준인데요. 그런 분들은 또 희한하게 걸어 다니시대요. 겉으로 보기에도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혈당 체크해 보면 수치가 안 잡혀요. 하이로 나와요. 너무 높아서.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제 생기산을 먹고 세상에 한 며칠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약을 넣냐 그렇게 막 저를 다그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면서도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을 또 굉장히 경계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급속도로 그 효과를 본 사람들은요 그냥 이미 마음이 자기가 다 나았다라는 것으로 가든지 아니면 계속 생기산을 의심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활 이렇게 습관을 바꿀 마음은 전혀 없으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생기산을 먹으면서 아니 내가 이걸 먹어도 혈당이 안 오르나 생기산 또 먹고 자꾸 테스트를 해보시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여러분 생기산을 먹고 혈당이 오르나 안 오르나 그런 거를 체크해서 뭐 하시게요? 평생 생기산 드실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생기산이 여러분을 구원해주는 약 아니고 도와주는 약이에요. 그냥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을 교정을 해서 천천히 그거 몸속에 쌓여있던 그 체독을 제거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고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도 내 몸은 계속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내 몸을 도와주고 빨리 회복이 되게끔 도와주는 약인 거지 자기 먹는 거 다 먹고 생기산 먹고 당뇨병 나았더라 그런 거는 없어요. 생기산 안 먹고도 당뇨 나을 수 있는 분들은 안 드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비타민 C는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비타민 C 고용량 꼭 하셔야 되고, 고용량 요법, 메가도스 꼭 하셔야 되고, 속이 쓰린 거, 그런 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혈당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는 것에 비해서, 비타민 C를 먹어서 처음에 약간의 속쓰림, 그거 전혀 위가 망가지는 거 아니고요. 적응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설사하면 비타민 C 줄였다가 또 조금씩 늘렸다가 자기한테 맞는 용량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비타민 C 먹어서 오는 설사가 장을 해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장 속에 유익균이 더 많이 생성되게끔 해주는 그런 작용도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C 결석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비타민C 그냥 많이 드세요. 정결석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타민C 때문에 결석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몸에 체질적으로 결석이 생기는 건데 그런 분들은 인터넷으로 칼륨을 사 드시면 돼요. 칼륨. 콩팥이 아주 완전히 나빠져서 병원에서 신부전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면 칼륨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칼륨도 우리 몸의 영양소의 일종인데요. 이 칼륨이 결석을 예방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2, 3일에 한 번씩 칼륨 하나씩 드시면 되고요. 비타민C에 대해서는 어떤 부작용 걱정 없이 드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당뇨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꼭 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드셔야 돼요. 저도 몸에 근육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려고 지금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저도 하루가 다르게 먹어가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본래 제가 또 타고나기를 근육이 없는 그냥 물살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또 남자도 아닌 여성이 훨씬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한 만큼 진척은 있어요. 그래서 헬스 있잖아요. 피트니스 센터 가셔서 헬스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집에서 홈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근육 만드는 운동 가르쳐 주시는 채널 많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좀 체계적으로 근육을 만드셔야 돼요. 왜 근육을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몸에 근육이 있으면 혈당이 잘 안 올라요.
이상하게 그래요. 합병증도 근육이 있는 사람과 저처럼 근육이 없는 사람이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다가 나이 먹으면 또 없어지는 게 뭐예요? 저절로 근육이 없어져요. 젊어서 근육이 많았던 사람들도 없어지는데 젊어서도 저처럼 근육이 없었던 사람이면 얼마나 참 심각하겠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열심히 근육 만드는 운동 하셔야 되고, 걷기는 기본이고요. 걷기는 하루에 못 걸어도 딱 걷기만을 위한 시간을 40분은 만드셔야 되고, 40분 정도 걸으면 이 손끝, 발끝이 이렇게 뻑뻑해지거든요. 그러면 혈액순환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 뻑뻑해지고 뭔가 손이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걷기의 효과를 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는 걸어야지 되거든요. 그 시간이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최소한 한 30분에서 40분은 걸어야 그 효과가 있어요. 걷는 거 가지고 그렇지만 그게 근육을 다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꼭 따로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당뇨 없는 세상, 당뇨 없는 내 인생의 말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당뇨 같이 가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인슐린 의지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은 긴 밤을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독감을 앓았다든지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그 통증으로 인해서 잠 못 드는 밤의 고통을 이렇게 체감하셨을 거예요. 저도 작년에 수술을 했고 또 항암했기 때문에 그런 터널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극심한 두통으로 1년 내내 365일 중에서 아마 안 아픈 날이 손가락에 꼽았을 정도로 그렇게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린 적이 있었고요. 한 10년 이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심하게 과로를 했었고 쉬지 못하고 너무 많이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두통은 지금 아주 잊고 살고 있거든요. 몇 년째 그런 두통은 거의 없어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통증 환자를 만났을 때 가장 반갑거든요. 왜냐하면 통증에 생기산이 효과가 제일 좋아요. 이 통증이 지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 처방하는 약 중에서 진통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또 효과 면에서. 그런데 이런 만성 통증을 완벽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제는 제가 약사로서 약을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없거든요. 류마티스성 통증,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관절에 퇴행성 관절이 심해가지고 그런 데가 뚱뚱 부어서 오는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원인을 모르는 통증도 많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생기산을 쓰면 그런 통증이 거의 없어져요. 생기산은 진통제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생기산은 당뇨 환자들한테 쓰면 드라마틱하게 혈당 조절이 되는가 하면 당뇨랑 전혀 상관없는 저 같은 사람이 먹어서 혈당이 떨어지는 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를 좋게 하고 우리 몸의 염증을 치료하면서 오는 부수적인 그런 긍정적인 효과, 치료 효과인 것 같아요. 제가 요 근래에도 그런 극심한 만성 통증 염증에서 해방된 사례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효과가 상당히 빠르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생기산을 딱 먹고 나서 몇 시간 되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번쩍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왜 안 아프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런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너무 이렇게 말하면 좀 거짓말 같죠. 저도 환자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오히려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효과가 빠른 분들이 있어요. 물론 좀 길게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통증이 사라지는 기전은 확실해요. 염증이 치료되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통증이 있다. 이런 얘기는 내 몸에 만성 염증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더라고요. 만성 염증에 좋은 영양물질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자주 말씀드리는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B가 특히 A, B 할 때 B 있잖아요. 비타민 B 그것도 좀 고용량, 고함량으로 되어 있는 백단위가 상당히 염증 치료에 이렇게
공로가 크거든요. 효과가 크거든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비타민 B는 꼭 먹어야 되고, 왜냐하면 당뇨라는 것 자체가 전신염증이랑 거의 같은 말일 정도로 당뇨 환자들은 피가 안 좋아서 몸에 염증이 많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접한 분은 얼마나 몸이 아픈지 똑바로 걸을 수가 없었대요. 물건을 손으로 집을 수도 없고,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도 다 붓고 아픈 거고요. 이 다리도 마디마디가 전부 다 아파서 한 10년 이상 그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생기산을 먹고 한 3개월인가 지나면서부터 그 통증이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6개월쯤 먹었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늘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진료받던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싹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확인시켜 준 거죠. 염증 수치가 하나도 없다고. 그분이 평소에 폐도 안 좋은 분이었는데요. 그 폐에도 있던 염증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저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말씀드려요. 어떤 분은 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 당뇨 환자들 중에서 생기산을 먹고 혈당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냐, 병원에서 쓰는 약이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생기산이 효과가 더 빠른 경향이 있어요. 병원에서 쓰는 약이 효과가 없으면 마지막에 인슐린 주사를 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혈당이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저혈당 오면 거의 쇼크잖아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이 쭉쭉 나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급하게 뭐 달달한 커피를 먹고 또 초콜릿 먹고 이렇게 해서 막 어떻게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혈당이 쭉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오른 혈당 때문에 또 무서워서 인슐린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막지한 정말 초고혈당에 저혈당 쇼크에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서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생기산을 먹으면 순식간에 혈당이 딱 바로 잡히는데요.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인슐린이나 먹는 당뇨약을 거의 끊으셔야 돼요. 거의 끊으셔야 돼요. 많이 줄여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저희 약국의 약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그 환자분들이 그렇게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당뇨약을 끊는다거나 인슐린을 끊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 하시는데요. 여러분, 당뇨약이나 인슐린은 당뇨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기산을 먹었는데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졌다. 그러면 생기산을 끊어야 되겠어요? 당뇨약을 끊어야 되겠어요? 생기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닌데도 이걸 먹고 혈당이 떨어졌다면 이 사람은 생기산이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당뇨약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당뇨약을 끊으셔야 맞는 거죠. 그래서 또 혈당 조절을 하다가 중간에 끊었던 당뇨약을 필요에 따라서 또 조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조절을 본인이 혈당 체크를 해가면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트를 기록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혈당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만큼 당뇨약을 줄였더니 혈당이 이만큼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당뇨약을 요만큼만 처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하셔야 되거든요. 필요 없다면 정말 인슐린이나 병원에서 먹는 약을 다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끊고 생기산만 먹었을 때 혈당이 그냥 괜찮은 정도라면, 조금 높은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생기산을 먹다 보면 그야말로 이제 당뇨약을 졸업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자기 몸의 주체로서 여러분 자신이 좀 이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건 것 같아요. 저는 그 만성 통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통 같은 것에도요, 생기산만큼 좋은 효과가 있는 약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두통의 원인은요, 철저하게 혈액순환인 것 같아요. CT나 MRI를 찍어서 뇌혈관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사실은 그 사람의 두통의 원인이 혈관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짐작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기산은 혈액을 고치고 혈관을 치료하는 약인데 이 약을 먹고 두통이 사라졌다. 그러면 뇌혈관에 현대의학 어떤 기술로도 찾아낼 수 없는 이상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결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두통이 다시 없는 거죠. 보통 만성 두통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런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여성인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이상하게 그래요. 여성들 중에서 이제 만성 두통이 있는데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피임약이나 그 갱년기 여성들이 먹는 여성 호르몬제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 두통이 훨씬 더 심해져요. 그래서 피임약이나 여성 호르몬제 사용 설명서에 보면요, 만성 두통이 있는 사람은 금기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호르몬제가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혈전을 많이 만들어요. 피딱지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 피떡이 이 가는 혈관을 돌아다니게 되면 그 어느 혈관을 딱 막아가지고 그 부분에 순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이 뇌 조직이 가장 그 영양 공급, 산소 공급에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영양소를 소비하고 상당히 많은 산소를 소비하는 조직이 뇌 조직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혈전이 피딱지가 들어가가지고 혈관을 막아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산소도 영양소도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간불이 켜져서 아픈 거더라고요. 제 이론이 그래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되지 않고,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렇게 가설을 세웠을 때 생기산으로 두통이 해소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평소에 두통이 있다라는 거, 그거 무턱대고 진통제만 먹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거, 생기산은 진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내 몸에서 엄청난 통증이 있는 사람이 생기산을 먹으면서 그냥 무작정 진통제를 다 끊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병원 약이랑 같이 써야 돼요. 호르몬제도 먹고 병원에서 종전에 쓰던 약을 같이 쓰다가 차차로 자기 몸이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런 약을 줄여 보는 거죠. 당뇨가 있는 사람은 혈당 체크하면서 줄여 보는 거고,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자기가 느끼니까 그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진통제를 쓰다가 또 줄였다가 또 힘들면 또 조금 더 쓰다가 이렇게 하면서 차차로 이제 그 약을 완전히 끊고 정말 약 없이 통증 없이 사는 그런 꿈 같은 생활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제 이야기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극심한 통증에서 해방된다면 제가 더없이 기쁘겠어요.